이번 학기부터 영화 기획 제작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이순열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누구나 기억에 남는 영화 한두 편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을 텐데요. 심지어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삶의 철학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관객의 입장으로만 남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한 편의 영화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 제작의 이모저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긴 했지만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대 안의 블루, 홀리데이, 조폭마누라 시리즈 등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영화를 만들어 온 제작자로서 일선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저희 현장 경험과 지금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스태프들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는 보통 시나리오 작업에서 출발해서 스텝 구성과 캐스팅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촬영에 해당하는 프로덕션 단계, 편집, 음향, CG 등 후반 작업이라 부르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이렇게 영화 제작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관객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홍보 마케팅과 배급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이르면 비로소 영화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영화가 완성되어 관객과 만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15회에 걸쳐 영화 기획과 제작, 그리고 한국 영화의 현 주소, 그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화의 기획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가 관객들과 스크린을 통해 만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는 영화 장비와 비용은 물론이고 적게는 70에서 80명, 많게는 200명이 가까운 배우와 스텝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영화 작업의 첫 출발점이 바로 기획과 시나리오다. 어떤 소재와 컨셉으로 영화를 기획하고 그 대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영화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잘 기획된 영화의 시나리오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영화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 개발과 아이템 선정을 위한 영화의 기획과 그 대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오늘 이야기할 영화 기획과 시나리오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TV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가 없고 극장이라는 어두운 공간에서 관람료를 내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극처럼 관객이 원하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출자가 미리 정해놓은 화면과 이야기를 본다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영화는 관객과의 소통이 다른 매체에 비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는 다른 매체에 비해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에게는 좀 더 밀도 있는 연출력과 개봉 시기의 트렌드까지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TV, 인터넷,
게임, 모바일 등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 홍수가 영상 예술의 맏형의 자리를 차지해오던 영화라는 매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화의 낭만적인 일면을 넘어서 영화를 좀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영화 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기획은 영화 제작의 첫 단추인 만큼 영화 제작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 라는 소재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주제, 또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제 보여줄 것인가와 같은 배급 상황을 고려해서 세밀한 마케팅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흥행으로 이끄는 일에 이르기까지 기획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럼 우선 영화의 기획과 관련해서 소재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를 겨냥하면 센 것도 나쁘진 않고요. 예. 어차피 이 영화가 우리가 타겟으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영화제에 많이 좀 두기 때문에 지금 이게 IMDb라고 왜 미국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 만드는 조폭 마누라 거기에 이순연의 이름이 있는데 영화 제목이 조폭 마누라를 영어로다가 GOPOKMANU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폭 마누라를 그렇게 적어놓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해외 나갈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조폭 마누라지만 해외 나갈 때는 이게 마이 와이프 스캔스타를 갖다 정확히 뭐를 해주기 전에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써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해외를 겨냥한다라면 나중에 무슨 뜻인지 국적불명의 전 세계에 이런 단어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특히 이 작품은 박철수 감독님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겨냥하는 게 썬댄스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인데 그쪽에 어필을 좀 강하게 하려면은 영문 이름도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떤 트렌드 상황에서 또 어떤 소재를 발굴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 개발이 요새는 영화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맞추어서 또 그 트렌드 또 관객의 또 반응 또 아니면 뭐 눈높이 뭐 인지도 뭐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작비가 적게 드는 멜로 영화랄까 아니면 또 요새 또 어떻게 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어떤 뭐 대대적인 투자가 되는 뭐 이렇게 양분돼 있지만은 사실 뭐 기획이라는 게 제일 고민이죠. 그 소재를 찾는다는 것이. 요새는 이제 소재가 많이 떨어져서 외국 시장에서도 지금 한국 영화 판권을 많이 사가고 거기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하고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전에는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자기가 들고 와서 이제 감독이 어떤 시나리오를 들고 와서 이 영화가 어떻겠습니까? 제작들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기획에서 이제 만화 또 드라마도 외국 드라마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 드라마를 선호해서 거기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또 소설 이런 데서 많이 찾고 있죠. 예. 소재 발굴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소재 발굴을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이 소재가 괜찮겠다 싶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요 소재 발굴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시장 조사를 하는데 이게 과연 흥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모니터링도 좀 해보고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어떤 판단이 서게 되면 이걸 또 시나리오화를 하게 되고 또 시나리오가 또 이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 손에 걸쳐서 원작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 각본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토대로 또 각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연출력 있는 감독과 또 아무래도 뭐 이상적이지만은 티켓 파워가 아주 강한 배우를 섭외를 하고 또 좋은 또 스태프들을 뭐 이제는 뭐 이 프로듀서의 역할이 어떤 투자의 어떤 역할을 또 이렇게 섭외를 하고 제작비를 만드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도 또 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처음에 그 기획이 전반적으로 영화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지만은 이제 앞에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의 어떤 그 플로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예. 뭐 영화가 뭐 예술이냐 뭐 상품이냐 뭐 이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가 그 일반 극장의 그 2시간 정도 길이의 분량으로 이 개봉을 한다라는 상품으로 봤을 경우에 뭐 예술성, 작품성, 상품성 다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예술적인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이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거나 낯선 것들을 친숙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일단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적이게 하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 극적인 상황은 영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기획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 상상력이 많이 수반된 어떤 새로운 것들, 정말 기발한 것들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일반 관객에게 낯설게 혹은 친숙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점이 정리되어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영화화되었을 경우에 관객에게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들이 그 투여된 그 인적 자본이라든가 혹은 그 이 물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수해서 다시 산업화로 그 선순환 구조를 갖느냐, 뭐 이런 것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 적어도 영화 기획에 있어서 그 시작점은 그 이 관객이 좋아하는 것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관객이 좋아했던 것들을 낯설게 만드느냐, 친숙하게 만드느냐, 뭐 그 정도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영화 기획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타지에 대한 관용도가 사실 되게 낮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판타지를 어떤 식으로 지금 관객들한테 설득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듣보잡 세계관을 어떻게 관객들한테 꽂을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숙제인데 다가갈수록 타겟이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 비긴스로 가면 아동용이 돼요. 그 명백해요. 원래 로보트 건브이가 이제 기획된 거는 1998년도에 저희 신신의 신철 대표님께서 이 3가지 프로젝트를 이 기획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로보트 건브이 부분은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 당시에 역시 뭐 OEM 때문에 저희 나라가 뭐 전 세계 수출 몇 위 했습니다만은 이 기획력 자체 콘텐츠 자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모졌기 때문에 일반 상업 영화를 하는 이 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시장을 들여다보고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우리가 스토리를 다시 재구성하고 이런 원천적인 기획력을 가진 형태의 애니메이션 산업 쪽으로 진출하지 않는다면은 OEM 시장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장은 아마 그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뭐 의견을 주고받고 로보트 태권브이를 어떤 캐릭터로 30년간 이 살아남은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들 가슴에 살아있는 캐릭터 컨텐츠로 바라보게 되니까 브랜드 비즈니스로 이 시각이 바뀌게 되고요. 로보트 태권브이라는 캐릭터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보니까 일반 실사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완구,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뭐 거기 뭐 패션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한 7가지, 6가지 정도 사업 분야의 시장 사이즈가, 그것도 영유아용
시장으로 봤을 때 약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약 10조에서 15조 정도 시장에 로봇 태권브의 캐릭터를 가지고 침투했을 때 저희가 한 2% 정도의 점유율만 간다고 해도 3% 정도의 점유율만 간다고 해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전체 시장인 3천억보다도 로봇 태권브를 가지고 벌일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파이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로봇 태권브를 이 캐릭터를 다시 브랜드화해서 이 브랜드화한 캐릭터를 어떤 형태의 컨텐츠 믹싱을 해서 이 사업적 전개를 하냐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월트 디즈니류의 그 사업 모델이나 혹은 뭐 반다이류의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나라에서 한번 시연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배경에서 사실은 이 로봇 태권브를 다시 재조명하고 재기획하게 된 거죠. 트랜스포머가 이제 국내 외화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객을 많이 동원하는 형태로 이미 그 시장을 증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로봇이라든가 변신 로봇 이런 로봇물 시리즈도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와서 즐길 수 있다라는 이 증거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 태권브이가 사실은 트랜스포머 비슷한 형태의 시기에 이 기획이 됐습니다만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트렌드나 흐름에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은 형태로 내보낸다 그러면 충분히 뭐 국내뿐이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의 컨텐츠를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 기획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좋은 예로 기획 영화가 있다. 기획 영화란 제작 초기 단계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영화인데 기획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가볼 수 있다. 이경 영화사가 기획 제작하고 김희석 감독이 만든 결혼 이야기는 이전까지 매춘 여성과 야사로 한껏 왜곡된 성을 보여주던 영화가 이때부터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지식인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방송국 PD와 성우의 결혼을 둘러싼 속사정 이야기가 현실감 넘치게 다가와 한국 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로부터 능동적인 여자, 결혼의 허와 실, 솔직한 성은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얼마 전 가무성, 엄정화 주연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탈바꿈을 거치며 맥을 이어오고 있다. (70년대) (80년대)는 주로 그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런 영화를 만듭시다. 내용은 이런 거고 주인공은 이렇고 뭐 그런 어떤 시대였었는데 소위 기획영화 시대라는 90년대에 들어오면은 프로듀서들이 작가나 감독들한테 또 제작자한테 이런 영화를 만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획영화라는 것은 프로듀서가 어떤 그 영화의 내용을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영화가 아닌가. 근데 프로듀서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가. 프로듀서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어떤 시대적 조류, 상업적 트렌드를 고려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적 트렌드까지도 감안해서 만들 영화를 선정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어떤 작가나 감독한테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프로듀서가 제안하고 프로듀서가 리드를 하는 전반적 과정, 영화적 과정을 리드하는 그런 영화를 기획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기획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의도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대상에 대한 고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기대치,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한국 영화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화 기획의 핵심 역할인 소재와 아이템 개발이 그만큼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화 기획의 출발은 소재와 아이템은 가깝게는 우리 주변 일상에서 찾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소설이나 만화,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기획자들은 사회적 이슈나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 영화계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왔죠. 지난 2005년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원작이 만화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중 빼놓을 수 없는 작품에는 타짜와 식객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허영만 작가의 동명 만화가 영화화되면서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았죠. 이처럼 소재와 아이디어를 다른 매체에서 가져오는 사례는 비단 만화뿐만은 아닙니다. 몇 년 전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왕의 남자라든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대중적으로도 크게 성공했던 연극 이와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영화라는 매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크게 성공을 일으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다른 영상 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시트콤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TV에 출연했던 배우와 연출자가 영화에도 그대로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멜로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너는 내 운명은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출발한 작품이라고 하죠. 이처럼 근래의 한국 영화는 소설은 물론이고 만화, 연극,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소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시나리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 영화 줄거리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보았던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그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속성 때문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스텝과 배우가 있어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내용이 없으면 영화는 완성될 수 없겠죠. 우리 영화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 속에서는 실패한 영화가 나올 수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 속에서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 말은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만 나쁜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시나리오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시나리오 작업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실제 시나리오 작가들의 작업 현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소재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수용자의 측면에서 좋은 소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좋은 소재죠. 내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사랑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좋은 소재예요. 그리고 영화의 주제라는 측면이 예술로서의 영화의 존재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재는 대중예술로서의, 즉 그 시대에 그 영화를 수용해야지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소재가 가장 현실적이고 대중적이고, 이 소재를 잘 선택했을 때에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대본으로 탄생되기 위해선 우선 시놉시스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놉시스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소재의 대략적인 인물과 사건을 A4 한 장 분량 정도로 정리한 줄거리안을 말한다. 시놉시스를 통해 하나의 아이디어는 비로소 원시적이지만 아주 작은 이야기를 갖게 된다. 이런 시놉시스는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장과 간단한 줄거리로 구성된다. 서영 집행에 실미더 시놉시스의 경우 1968년 국가가 우리를 불렀다. 1971년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상징적인 문구에서 출발해 나고자는 죽인다, 체포되면 자폭하라는 구호하에 실미도엔 인간은 없고 김일성 모가지 딱이라는 분명한 목적만이 존재해간다로 끝을 맺는다. 시놉시스를 토대로 인물 구성도와 사건 진행도가 만들어지면 시나리오의 바로 전 단계인 트리트먼트를 완성하게 된다. 트리트먼트란 시놉시스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 장면별로 세분화한 대본 직전 단계를 말한다. 트리트먼트의 최종 단계는 시나리오에서 대사만이 빠진 단계까지 세밀히 묘사된다. 장면을 구별하고 장소와 배우의 움직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후 각각의 인물에 맞는 대사가 추가되면 첫 번째 영화 대본이 완성된다. 보통 초고라고 불리는 첫 번째 영화 대본은 이후 제작 현장에서까지 대략 20번 이상의 수정 작업을 통해 최종고에 이르게 된다. 시나리오가 되어지는 과정은 이제 맨 처음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서 주제를 잡아야겠죠. 그다음에 그 주제가 구현해낼 수 있는 소재를 선택을 하고, 근데 이것은 약간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티브가 있다.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영화화 해봐야지.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주제가 잡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좀 다르고요. 그것이 잡혀지고 나서 그 소재에다가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결정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뭐 한 2-3장짜리도 되고, 어떤 작가들의 경우는 뭐 반 페이지짜리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시놉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시놉시스의 영화적인 시간적 재배열을 배치시켜서 조금 더 많은 분량으로, 조금 더 영화화 되었을 때의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이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트리트먼트에다가 구체적인 대사와 지문을 넣어서 완성을 하시는 게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어가 한 씬, 한 샷이고, 씬이라고 하면 문장이에요. 문장 수준. 이게 낱말과 낱말이 모여진 문장 수준인데, 이 문장 수준을 이야기할 때도, 서술할 때도, 말할 때도 하나의 내용, 메시지가 하나만 들어가게 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학성을 얘기하고 하나는 오락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학성에는 진선미가 포함된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오락성에는 갈등과 대립, 서스펜스가 있는 흥미 이주의 어필 요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결합이 됐을 때 좋은 시나리오, 좋은 영화가 탄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시나리오 작가들이 3사람이 동원되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시나리오가 안 나온 겁니다. 그 3사람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만드는 작가,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작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대사, 다이얼로그로 된 문학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만들어주는 작가, 이 3사람이 통합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사람이 주도하기 때문에 좋은 시나리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우리도 다시 개발을 해서 시나리오 작가들도 3부분으로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일률 편파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의 뭐 좋은 취향도 있고 나쁜 취향도 있는데 대중들의 기호에 너무 딱 맞춰주려고 하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영화라는 게 너무 다양한 장르인데 좀 일률 편파적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분명히 근데 좋은 작가들이, 또 좋은 작업자들이 다양성의 회복에 대해서 아마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또 다양한 작업들이 나오겠죠. 예.
니네 올림픽 나가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바로 저기 얼에 들어와서 그걸 찍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를 이제 받고 이게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작가들 섭외해서 이제 거기 맞는 작가와 섭외해서 일을 하는데 참여도라고 말한다면은 사실은 감독이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조폭마누라 원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어떻게 대중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장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여자가 조폭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근데 또 어떤 혈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언니의 부탁을 받아서 결혼한다는 게 사실은 비현실적이거든요. 뭐 여자 조폭도 없겠거니와 이게 또 결혼을 한다는 거,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캐치를 했었고, 그 뒤에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부하들, 졸개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서로 죽이고 와해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 원작을 70%를 고쳤어요. 그 정도로 아마 고쳤을 때 몇 곡까지 나왔었냐면 48곡까지 고쳤어요. 넉 달 정도 되는 시간 속에서 작가와 또 다투기도 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물론 뭐 감독의 고집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48곡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폭마누라 3를 하면서 장쯔이를 섭외하게 되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또 신은경 씨가 이제 스케줄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시나리오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여자, 우리 조폭마누라와 어떤 중국의 럭셔리한 어떤 그런 또 여자 보스가 또, 대면하는 어떤 그런 재밌는, 투탑 형식으로 이제 간 건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섭외가 또 여의치 않고, 고민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전면, 이거 뭐 수정이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고 새로 이제 틀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럭셔리한 어떤, 뭐 홍콩의 뭐 조폭, 그러니까 조폭 마누라죠. 한국에 이제 피신을 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허비됐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일은 없어야 되지만 간혹 영화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영화 완성까지 갔다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믿기지 힘들 정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네 하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글쎄, 뭐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좋은 이야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영화화 시킨 작품이 가장 좋은 거겠고,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상업 영화다 보니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과 또 관객에게 보여줬을 적에도 상업적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대중적 취향, 이런 게 골고루 이렇게 있겠죠. 근데 좋은 시나리오라는 거가 뭐 그 한두 가지의 조건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 대단히 다양한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문학인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 작업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획회의를 통해서 협의된 아이템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몇 가지 과정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소재와 대략적인 인물과 사건을 구성해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줄거리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가 완성이 되면 시나리오의 바로 전 단계인 트리트먼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트리트먼트는 그 이야기를 장면별로 세분화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주요 캐릭터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각각의 인물에 맞는 대사가 추가되면 보통 초고라고 불리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초고는 이후 영화 촬영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대여섯 번, 많게는 수십 번에 걸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최종 완고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를 제작사가 구입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바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사의 기획 의도와 감독의 연출 방향에 맞게 각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재창조되는 것이죠. 시나리오는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영화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와 영상 연출의 감각을 가진 감독이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영화의 러닝타임을 결정하고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캐스팅과 투자 제안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죠. 이어진 코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인사이드 무비 함께 보시죠. 이미 이제 그 서부 영화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서양화되어 있는 것이고 좀 약간 그 활기를 잃은 장르인데 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웨스턴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기운 넘치고 본능적이고 강렬한 그 웨스턴을 들고 나와서 주어가는 웨스턴을 새로운 활기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사실은 와이어캠 또는 도기캠 그리고 슈퍼크레인 같은 첨단 영화 장비가 많이 사용돼야 될 계속 현란화 같은 거 카메라 워킹 같은 것들 동선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와이어캠으로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들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와이어캠으로 완전 그림을 뭐 완전 도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런 제작비와 그런 게 없어서 와이어캠 대신 와이어맨들이 카메라 감독들이 직접 와이어캠이 돼서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래서 막 그 아마 이제 라이브한 어떤 느낌이 드는 거는 CG로 그것을 라이브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배우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 배우의 생생한 느낌들을 온전하게 담기 위해서 같이 뛰면서 나르고 떨어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손을 버리고 싶지 않은 찌릿한 곳이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또 한숨마저 느끼게 되는 그런 아련한 감정으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도
그 대사가 좀 어설프게는 들리겠지만 그래도 인가 전달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게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행히 좀 재미있게 캐릭터에 맞게 표현이 됐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형이나 병원을 촬영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치열하게 촬영을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극제가 되죠.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워낙 두 분들이 훌륭하시니까 내가 맡은 역이 이 영화의 밸런스에 비춰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긍정적 자극 된 것 같아요. 경쟁이나 이런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의 시작이자 영화의 설계도라 불리는 기획과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 영화를 촬영하는 기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첫 단추가 그 영화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문광부에는 수천 개의 영화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 1년에 기획 개발 중인 작품이 연간 1000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을 완료해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영화는 1년에 고작 70여 편에 불과한 걸 보면 좋은 기획과 시나리오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기획과 시나리오 단계를 거치지 않는 영화가 없으며 완성도 높은 영화의 출발은 바로 좋은 기획과 시나리오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기획 제작의 첫 시간으로 영화의 기획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텝 구성과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